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며느리 수진과 마주 앉아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내밀었던 재산포기 각서가 놓여 있었죠. 그 글자들은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며느리의 잔인한 의지였습니다. 수지는 나를 비웃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그 모욕감과 분노를 숨기기 위해 찻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찻잔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어머니 깨끗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나를 조롱하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각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었습니다. 파열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의 죄는 이 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피가 멎는 듯 새파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 모든 것은 그날 밤 11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가 서늘한 우리 집 거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3년, 낡은 시계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우리 집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준영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사는 풍경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미세하게 살가죽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발그락 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영은 밥을 먹는 둥 마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내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예전에 그 싹싹하던 미소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국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표정 뒤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국을 한술 뜨려다 말고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수진아, 국이 좀 짜지 않니? 며느리 수지는 내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물컵을 내려놓는 행동을 했습니다. 컵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내 심장을 쿡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지는 아니요, 괜찮은데요 라고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냉랭함이 내 목구멍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만 섬처럼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늙은이의 자격지심일까요? 나는 괜한 서운함을 삼키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나만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의 유품, 낡은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르골을 헝겊으로 닦아내자 빛바랜 나무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적어도 이 집안 공기가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나는 오르골 태엽을 감지 않고 그저 손으로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며느리의 낮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통화할 때의 그 수다스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낮춘 목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이는 신경질적인 억양. 나는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알아요. 시간 맞춰서 할게요. 어머니는 눈치 못 채셨어요. 어머니는 눈치 못 챘다니.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까요? 나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 방을 엿듣는 시어머니가 된 건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궁금증과 불안감은 도덕심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나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등 뒤로 감추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수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세탁기 다 돌아갔나 해서. 내 변명은 내가 들어도 궁색했습니다. 수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문을 닫고 나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아침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준영이 퇴근해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가는 그 은밀한 시선 교환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나만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이 집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꺼졌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도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 수진의 방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 소리. 지잉, 지잉, 규칙적인 진동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주위를 살피더니 베란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네, 지금 통화 괜찮아요. 그이는 자요. 그이는 내 아들 준영을 말하는 걸 겁니다. 남편이 자는데 베란다까지 나와서 받아야 하는 전화라니. 게다가 지금 통화 괜찮아요라니 마치 기다렸다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식탁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밤중에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받아야 하는 전화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설마 내가 상상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는 다 됐어요. 그 물건만 넘기면 끝나는 거죠? 물건이라니. 도대체 무슨 물건을 말하는 걸까요? 내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뒤엉켰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이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등 뒤에 비친 그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나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휴대폰 액정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안도감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나는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의심과 불안으로 일그러진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놈 봐라. 감히 내 아들 눈을 속이고 딴 주머니를 차? 아니면 더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는 건가?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매일 밤 11시 똑같은 번호, 그리고 물건이라는 단어.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저 비밀을 밝혀내야겠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를 깬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텅 빈 안방과 현관 앞. 지난밤 며느리의 은밀한 통화를 엿들은 후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다 깼을 땐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한 뒤였죠. 텅 빈 집안에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물건을 넘긴다는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장롱 깊숙한 곳,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숨겨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던 금 두꺼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정 급한 일 생기면 이거라도 써. 남편의 그 유언 같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아야 할 차가운 벨벳 상자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다 끄집어내고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없었습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산 내 노후의 생명줄이자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든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두었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 자리가 맞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황급히 감추던 그 무엇, 그리고 물건이라는 단어. 나는 홀린 듯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죄책감보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화장대 구석에 놓인 낯선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금 두꺼비가 아닌 처참하게 분해된 오르골의 부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오르골은 우리가 단칸방 살이하던 시절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노래 듣는 거 좋아하잖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오케스트라 불러줄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 오르골은 내게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수지는 그 소중한 추억을 낱낱이 분해하여 나사 하나, 태엽 하나까지 흩어놓는 행동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을 조각조각 내버린 것처럼 말이죠. 금 두꺼비가 없어진 것보다 이 오르골이 망가진 것이 내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짓밟힌 것입니다. 나는 분해된 태엽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감히 내 추억을 건드려?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키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경쾌한 벨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오르골 부품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 덩치가
큰 중년 남성.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인터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잠시 집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부엌 다용도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남자와 마주 섰습니다. 남자는 거만한 자세로 껌을 씹으며 집안을 힐끗거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불량하고 탐욕스러운지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자가 바로 며느리의 통화 상대 최 실장이라는 사람일까요? 수진이 다급하게 여기 있어요.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죠? 며느리 수진은 핸드백에서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 금 두꺼비 상자였습니다. 내 피와 땀, 남편의 영혼이 담긴 그 상자가 저 낯선 남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금빛이 번쩍하고 며느리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남자 물건은 확실하네. 자, 여기 서류랑 잔금. 남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며느리에게 툭 던지듯 건네는 행동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한 짐을 덜어낸 듯한 홀가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며느리도 서류 봉투를 챙겨 황급히 다시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현관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유산을 팔아치우고 내 추억을 부수고 정체불명의 남자와 거래를 하다니 이건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고 내 아들마저 망치려는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낭비나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였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유리 밑에 끼워진 가족사진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톱으로 식탁 유리를 긁었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 봐라. 나를 힘없는 늙은이로 보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다. 내가 내 추억을 부수고 유산을 팔아넘겼다면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부숴주마. 그게 돈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너의 그 뻔뻔한 가면이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오르골 태엽에 찔린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짐짝 취급한다면 나는 그 짐짝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소식통인 박 노인에게 전화를 걸 차례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끝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박 영감님 접니다.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따가웠습니다. 며칠 후 동네 공원 벤치와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저녁의 거실. 며느리가 내 유산인 금 두꺼비를 낯선 사내에게 넘긴 그날 오후, 내 안의 뜨거운 불덩이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갚아주고 내 아들과 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나는 무작정 집을 나와 동네 어귀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내 유일한 말동무이자 동네 소식통인 박 노인이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박 노인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박 영감님, 혹시 덩치 크고 눈매 사나운 50대 남자, 이 동네에서 본 적 있어요? 박 노인은 모이를 주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 씨 말인가? 그 개장수같이 생긴 양반? 박 노인의 입에서 나온 정보는 내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남자가 인근 도박하우스나 사채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해결사 비스무리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박 빚이라도 진 걸까요? 아니면 아들 사업이 망해서 사채를 쓴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 돈을 갚으려고 내 금 두꺼비와 오르골까지 팔아치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누가 길을 물어보길래. 나는 박 노인에게 대충 둘러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나는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물론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속내를 시험해보고 그녀가 제 발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 덫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유언장 및 재산처분 위임장. 내용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본인 오정자 소유의 아파트와 예금은 며느리 김수진이 단 1원이라도 손을 대거나 처분하려 할 시 즉시 사회에 전액 환원하며 며느리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물론 법적 효력보다는 며느리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가짜 미끼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누런 대봉투에 넣고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스티커까지 붙였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집안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하고 났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본체만체 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들어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군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누런 대봉투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습니다. 혼잣말하듯 변호사 양반이 일 처리가 빠르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나의 연기에 며느리 수진의 귀가 쫑긋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개던 빨래를 멈추고 곁눈질로 식탁 위 봉투를 힐끔거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유언장이라는 글자를 본 게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지더니 이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짐짓 모른 척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틈으로 지켜보니 며느리 수지는 주위를 살피며 식탁으로 다가가 봉투를 집어 들여다 말고 내 방 쪽을 눈치 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손을 뻗었다 거두기를 반복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결국 그녀는 봉투를 만져보기만 하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죠. 아들 준영이 퇴근에 들어오자
며느리의 눈빛이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식탁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친 아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준영아, 나중에 시간 되면 엄마랑 변호사 사무실 좀 같이 가자. 내 재산 문제 좀 확실히 해두려고. 내 말에 며느리 수진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유언장이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수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니. 그리고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려는 도둑고양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뼈 있는 말에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식탁 위의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낚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밤이 깊어지자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위 며느리가 자주 통화하는 베란다 근처 화분 뒤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을 누르는 내 손끝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앞으로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오자 집안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는 척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제깍제깍 내 심장 박동과 맞춰 뛰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대봉투를 집어들고 베란다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실장님. 큰일 났어요. 노인네가 유언장을 썼어요. 네, 집을 못 팔게 막아놨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팔아넘길 작정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내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이나 저쪽 상대방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죠. 각서라도 받아낼까요? 아니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눈이 먼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놈 봐라.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는 나를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아예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파놓은 그 함정에 누가 빠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녹음기가 숨겨진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기계 안에 오늘 밤의 진실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은 저들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더 확실한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완벽한 복수의 시나리오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훔쳐간 내 추억애가 천배 만배로 받으러 갈 테니까. 며칠 후 어둑해진 주택가 골목과 집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다음 날부터 나는 밤마다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하던 그 최 실장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이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나는 동네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을 서성였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골목길은 음산했고 어디선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와 신경을 긁었습니다. 잠시 후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덩치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금 두꺼비를 받아갔던 그 남자, 최 실장이었습니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올라 쿵쿵거렸지만 발소리를 죽이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공사장 가림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이 정확히 나를 향해 꽂혔습니다. 사모님, 연세에 비해 미행 실력이 형편없으시네요. 내 다리가 바닥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껌을 딱딱 씹으며 내게 다가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내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내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릿한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님이 저한테 뭘 의뢰했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을 이 동네에서, 아니 이 집구석에서 영원히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남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며느리의 살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내 눈앞에 흔들어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 실장 근데 어쩌죠? 저는 돈 냄새를 잘 맡는데 며느님보다는 사모님 쪽이 더 승산이 있어 보여서요. 이거 선물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네는 차가운 금속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 실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죠. 열지 말지, 누구를 칠지는 사모님 몫입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며느리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까요? 손에 쥔 USB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불안정한 희망이라는 변수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준영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그 옆에서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평소에 온화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탁자 위에 놓인 가짜 유언장 봉투를 집어내 발밑에 내동댕이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준영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재산 가지고 수진이 협박하셨다면서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어머니 모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세요? 며느리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 나를 의심 많고 탐욕스러운 노인네로 만들어 아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들 뒤에 숨어 나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두 얼굴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쓴 글씨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준영아, 그건 오해다. 이 아이가 내 물건을. 내가 해명하려 하자 아들은 내 말을 뚝 잘랐습니다. 됐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할 뻔했대요. 제발,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우웅하고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눈물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감에 도취된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세요? 아드님은 제 말만 믿어요. 어머니는 이제 짐짝일 뿐이라고요. 수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쯧쯧 혀를 차는 행동을 하고는 유유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거절당했다는 충격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묵과 멈춤으로 내면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최 실장의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에 내 운명이, 아니, 우리 집안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놈 봐라. 내 아들까지 조종해서 나를 고립시켜? 그래,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푸른 불빛이 내 앙상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USB를 포트에 꽂는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깍 접속음이 들리고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폴더 이름은 판도라였습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독약이든 해독제든 나는 마셔야만 합니다. 과연 이 안에 담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 밖의 천둥 소리보다 더 큰 폭풍이 내 인생에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푸른 빛이 감도는 내 방과 소란스러운 거실, 그리고 적막한 아파트 복도, 노트북 화면 속의 폴더를 클릭하는 내 손가락은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파일이 열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그 노인네 언제 죽냐고.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집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요양원에 쳐넣을 거야. 오빠가 좀만 더 기다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라니 내 아들 준영이 아닌 다른 남자, 아마도 그 최 실장이나 또 다른 내연남에게 하는 말일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추악한 진실을 당장 아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준영이 소파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영아, 이거 들어봐라. 내 처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똑똑히 들어. 내 고함에 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싸늘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민 노트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약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영의 손에 들린 것은 내가 본 적도 없는 약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치매 초기 증상 완화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 난 모르는 거다. 며느리 수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팔을 잡고 말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놀라시게 그러지 마.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어머니 요즘 자꾸 헛거 보시고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야.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나를 의심 많은 시어머니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다.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영아, 이 녹음 들어보라니까. 나는 노트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들렸던 파일이 거짓말처럼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내 뒤에서 노트북을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삭제했지라고 말하며 비릿하게 웃는 행동을 했습니다. 방금 부엌을 오가며 손을 댄 게 분명했습니다. 준영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가더니 미리 싸둔 것 같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현관 앞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이모네 가 계세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수진이 임신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임신이라니. 그것조차 거짓말일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이미 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미친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집 밖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들의 등 뒤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아 구겨 신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나는 등 떠밀리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쾅 마이너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소리는 나와 내 가족, 내 집, 내 인생을 단절시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쳤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최 실장이 줬던 USB 하나만이 주머니 속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멈춤과 침묵 속에서 캄캄한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음 소리만이 위잉하고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게 끝인 걸까요? 내 인생이 고작 며느리의 거짓말 몇 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눈물조차 나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의 USB가 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직후 허름한 여관방. 쫓겨나듯 들어온 여관방은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일 때마다 벽지에 핀 곰팡이들이 마치 검버섯처럼 내 얼굴 위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던져준 가방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나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내 심장이 느리게 뛰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60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내 인생의 성적표인가 싶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떴습니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승자의 여유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자리는 좀 편안하세요? 거긴 보일러가 잘 안 들어올 텐데. 수지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키득거리며 귓속말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내 아들 준영이거나 또 다른 공범이겠지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너무 섭섭해 마세요. 아범도 어머니가 좀 쉬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아,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태교에 안 좋으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비웃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화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무력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대로 잠들어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는다면 이 치욕도 고통도 없을 테니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유산도 아들도 집도 다 뺏겼어.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이 잡혔습니다. 최 실장이 주었던 USB 그리고 또 하나. 집을 나오기 전 며느리의 방에서 오르골이 부서져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챙겼던 오르골 태역 감개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 희미한 불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한 쇳덩이. 문득 남편이 이 오르골을 선물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자야, 이 태엽은 말이야. 끝까지 감아도 다시 풀리면서 음악이 나오잖아. 인생도 그래. 꽉 막힌 것 같아도 다시 풀리면 아름다운 노래가 될 거야. 당신 몫의 행복은 당신이 꼭 지켜. 그것은 남편이 내게 남긴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태엽 감개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아직 내 인생의 태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몫의 행복, 아니 내 몫의 존엄을 되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놈 봐라. 내가 이대로 여관방에서 쓸쓸하게 늙어 죽을 줄 알았더냐? 천만에. 나는 내년이 씌운 그 치매 노인의 탈을 벗고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목록을 뒤져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최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며느리가 고용한 그 남자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달캉 마이너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실장님, 접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 지금 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소음도 방 안의 냉기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 펼쳐질 폭풍 같은 진실과 핏빛 복수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짐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집으로, 내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내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며칠 후 밤 11시, 낯설게 변해버린 우리 집 거실. 여관방을 나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최 실장과 은밀히 접선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시계 바늘이 정확히 밤 11시를 가리킬 때 나는 내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최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문은 띠리릭 소리를 내며 힘없이 열렸습니다. 거실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들 준영과 며느리 수지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집을 팔아넘기고 현금을 챙겨 떠날 속셈이었던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서자 며느리 수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며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붉은 와인이 바닥에 핏물처럼 번졌습니다. 아들 준영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상석인 소파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 최 실장이 덩치 큰 사내 2명과 함께 들어와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최 실장을 보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실장님, 당신이 왜 노인네랑 같이 와요? 수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최 실장은 껌을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셔서요.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니까. 나는 품 안에서 USB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앉아라. 내 처가 그동안 밤 11시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밤 끝을 보자. 준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과 나를 번갈아 보며 주춤거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식탁 위에 USB를 낚아채려 달려드는 행동을 했지만 최 실장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며느리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 노인네 치매 약 먹이니까 정신 못 차리던데? 곧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집 팔리면 바로 반반 나누는 거다? 그리고 임신? 웃기고 있네. 배에 복대 차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을 넘어선 경악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아내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여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임신 아니었어? 그리고 어머니 약이 치매 약이 아니었다고? 며느리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거리며 변명을 찾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 아니야. 여보, 이거 조작이야. 저 노인네랑 저 사기꾼이 짠 거라고.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내 금 두꺼비와 오르골을 훔쳐 최 실장에게 건네던 날의 CCTV 영상과 시가보다 헐값에 집을 넘기기로 한 이면 계약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년이 감히 사기를 쳐? 내 호통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불효가 어머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으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가증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쫓아내고 축배를 들던 여자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나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그런 건 신한테 가서 빌어라. 나는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실장은 품 안에서 경찰 배지를 꺼내 목에 거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 실장 김수진 씨, 당신을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밖에는 이미 진짜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실장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지능범죄수사대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같은 악질 가정 파괴범들을 잡기 위해 잠입수사 중이었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경찰 배지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척 연기를 하는 행동을 했지만 형사들은 능숙하게 그녀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내 귓가에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식탁 위에 붉은 와인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골마 터진 상처에서 흐른 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쌓여있던 우라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폭발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떨고 있는 아들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내 발등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죽여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었습니다. 거짓은 밝혀졌고 악인은 심판받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이 긴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가 드디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평온을 되찾은 거실과 늦은 밤의 베란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의심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쑥스럽고 미안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준영은 그 사실에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괴물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려 했다는 죄책감이 아들을 갉아먹었기 때문이겠죠. 나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흰죽을 끓여 아들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이자 위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들 준영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며느리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다시 내 화분들이 놓였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창을 통해 깊숙이 들어와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퇴근한 준영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나는 식탁으로 다가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처참하게 분해했던 남편의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수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무칠은 새로 입혀져 반질반질했고 흩어졌던 태엽들도 제자리를 찾아 단단하게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함이 울컥하고 목을 매게 했습니다. 수리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부품이 너무 오래된 거라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영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르골을 내려놓고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쳤던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요? 나는 아들의 지난 과오를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 법이니까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조심하고 더 아껴주게 되겠지요. 됐다. 고쳤으면 됐다. 밥 먹자. 나는 덤덤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그 일상의 냄새가 오늘따라 눈물겹게 향긋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텅 비어있던 집안의 온기를 다시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슴 졸이며 며느리의 방문을 노려보던 그 시간. 이제 그 방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은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나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수리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끼릭끼릭. 태엽 감는 소리가 톱니바퀴를 타고 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인생도 그래. 꽉 막힌 것 같아도 다시 풀리면 아름다운 노래가 될 거야. 손을 놓자 오르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딩, 딩, 딩 맑고 영롱한 멜로디가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익숙한 그 선율은 며느리에 의해 잠시 멈췄었지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악 사이사이로 지난 한 달간의 전쟁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했고 절망했고 그리고 끝내 싸워 이겼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누군가는 나를 독한 시어머니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나는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오르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밤 11시는 비밀과 거짓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와 평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지만 끝맛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죠. 오르골의 멜로디가 천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손으로 다시 태엽을 감을 테니까요. 오르골 소리가 서서히 작아지며 은은한 달빛은 거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가끔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 속 누구의 마음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가 찾아오게 하는 큰 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